두 번째 시간입니다. 6주자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0분간 잘 쉬고 들어오셨습니까?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매매 계약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에서도 많이 활용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계약금. 여러분도 계약금이란 용어를 들어봤을까요? 내가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얼마 지급했어. 얼마 계약금을 내기로 했어. 라고 하는 것.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하는 금전이에요. 계약금은. 언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는 금전 또는 뭐 기타 대체무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다 금전이에요.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공사 맡기는 거 할 때 공사 맡길 때 먼저 돈을 주죠. 유인계약 할 때도 일 맡길 때 먼저 돈을 좀 주기도 하죠. 선불금이든 계약기든. 그랬을 때 이러한 매매 계약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부라고 하거든요. 교부하는 건네주는 금전이나 대체물을 계약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대신은 우리가 계약금이라 부르는 어떤 것 중에서는 의미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 있죠. 계약금이라고 사용하는 용어 속에는 A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계약금도 있고 B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계약금도 있고 C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계약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보러 볼 건데 먼저 계약금은 증약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증은 무슨 뜻이냐면요. 증거 있죠. 증거. 에비던스 영어로. 그죠? 증거. 할 때 그 증이에요. 약속할 때 양이고. 금은 이제 세금자죠. 돈. 그러면은 뭐냐면 약속에 대한 증거금이란 뜻이에요. 약속은 계약이겠죠. 계약의 증거금으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무엇이 계약금이. 이게 무슨 뜻이냐? 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일부 주고받았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집을 사고 팔면서 땅을 사고 팔면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내가 일단은 10% 뭐 5% 뭐 20%에 먼저 돈을 줬다라고 했을 때는 갑과 을 사이에 A라는 물건에 대한 무엇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 아니겠어? 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증약금 또는 증약계약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길게는 줄여서는 증약금이라고 부르고 좀 길게 부른다면 증약계약금, 즉 약속에 대한 계약 성립에 대한 증거로서 지급하는 계약금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줬을 때는 당사자 간에 어떤 일정한 내용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구나, 성립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갑이 을과 사이에 나는 을과 이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계약을 체결한 건 맞구나. 왜냐면 너는 을에게 계약 돈 1,000만 원을 또는 1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라고 판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약금의 첫 번째 기능은 이 증약금 또는 증약계약금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약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약금의 의미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증약금이었죠. 두 번째는 유약금이 되는 거예요. 유약이란 것은 뭐죠? 계약을 깬다는 거잖아요. 계약에 위배된다는 것이잖아요. 위반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유약이라는 게. 그죠? 약속을 깨는 거란 말이다. 그런 의미로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다시 나눠요. 두 개로. 가와 나로. 하나는 유약벌이에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의 예정이에요. 또는 손해배상액이라고도 하거든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자, 갑과 을 사이에 A라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을이 예를 들면 이게 1억 원인데 우리 10%인 1,000만 원을 주었다면 먼저 주었다면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체결했다는 증거로서 주는 것도 기능하고 당연하겠죠. 이것이 포함되겠죠. 언제나. 둘째는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또는 갑이 위반했을 때 위반한 자가 유약벌로 지급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줬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나중에 9천만 원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인 거예요. 벌칙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누가 갑에게 전국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유학에 대한 약속을 깬 거에 대한 벌칙금으로써. 이것이 바로 유학벌인 거예요. 유학벌도 유학금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 유학금의 또 다른 종류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약속을 깨므로써 유약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유약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의할 것은 유약했다 해서 반드시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약을 했어도 손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면에서는 손해 발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손해가 발생하면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손해를 일으킨 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상할 때 액수가 문제잖아요. 이 액수를 미리 정해놨다, 예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1,0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을이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채무 불이행에서 즉 계약을 불이행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그 약속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은 유약금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 똑같이 약속을 위반한다. 점에서는 똑같아요. 유약벌도 약속 위반이 있고 손해배상 예정도 약속 위반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유약벌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없어도 유약벌을 무조건 지급해야 돼요. 손해배상 예정에서는 유약도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손해까지 발생해야 비로소 이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지급한 뒤에 1,000만 원 지급의 의미를 유약벌로만 있을 때는 갑은 무조건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때는 손해는 반드시 발생해야 돼요. 액수는 잘 몰라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유약벌에서는 유약만 있으면 가능한 거야. 그러나 손해배상의 예정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유약을 해야 되고 둘째는 손해도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갑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아요? 유약벌이 더 좋겠죠.
그죠? 그럼 유약벌로 했는지 유약금으로 한 건 맞는데 당사자세 약속하기 유약금으로 1,000만 원 지급한 건 맞는데 유약벌로 했는지 손해배상을 예정으로 했는지 모른다면 애매하다면 무엇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것이 매수인 보호를 위해서 맞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추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그것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거예요. 즉 민법 이거 지금 지우고 해볼까요? 민법 조문 표시할 때는 이렇게 몇 조 할 때는 S자 2개를 이어서 붙여서 쓴다고 했죠? 그죠? 이것은 몇 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1조, 2조, 100조, 500조, 325조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 민법 398조 1항, 2항, 3항은 어떻게 표시했겠죠? 숫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쓴다고 했죠? 이것은 제 398조 제1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간단히 쓰는 거예요. 이렇게 법조인들이 이렇게 398조 제1항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유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수수되는 경우 유약금으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는 무엇으로 본다? 유약벌로 볼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까?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이렇게 든 거예요. 본다. 추정이거든요. 해석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아니다 판사님 그것은 손해배상이 예정이 한 것이 아니라 유약벌로서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나는 이것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갑이 주장하고 싶다면 갑은 이 약속이 유약금이 아닌 손해배상 손해배상 예정이 아닌 유약벌로서 지급된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재밌죠? 판사로 하여금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은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유약금의 의미로서 죄송합니다. 유약벌의 의미로서 유약금 약정을 하였구나 라고 판사를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를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민법은 유약금이 수수된 경우에는 무엇으로 본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즉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우리 민법은 보도록 되어 있어요. 몇 조에? 민법 제39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그 의미가 증거로서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금, 그죠? 증거금, 증약계약금이라 하죠.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고 이건 어느 계약금이나 다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능이죠. 두 번째는 유약금이라고 했어요. 그죠? 유약금. 유약금 다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유약벌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무엇이 있다 했죠?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했죠.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 가와 나중에서 무엇으로 본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을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본다고.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해약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제는 무엇이냐? 계약 해제는 무엇이냐? 법률행위 해제는 무엇이냐?
법률행위를 한 뒤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서 계약을 소급적으로 원상 회복시켜서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죄송합니다.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것으로. 여러분들, 나 계약 해약했어. 내 해약할 거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때가 바로 계약 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해제는 계약을 깨는 거잖아요. 또 해제는 일방적으로 깨는 거거든요. 한 사람에 의해서 쌍방 합의해서 하는 것은 합의 해제지만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함부로 깰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법의 오래된 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일 때는 해제 사유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함부로 해제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제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해제 사유는 크게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가 있어요.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계약 체결한 후에 매수인 계약을 지키지 않잖아요.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안 지급할 때 상대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에서 배심으로. 다만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다 해서 법정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약정 해제는 무엇이냐면 당사자끼리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해제인 거예요. 이런 해제 사유가 없으면, 즉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지급 시에는 지급자, 그래서 매수인이겠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 포기, 또 상대방 받은 자 매도인이겠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 어떻게 한다?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까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계약금 지급하면 나 계약금 포기하고, 또는 받은 사람 내가 받은 금액의 2배, 1,000만 원 받았으면 2,000만 원 지급하고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없었던 거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해제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채무불이행, 또는 당사자가 약정이 있는데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아무튼 어떤 모든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약금 지급했을 때는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이행이 없어도 계약금을 포기하든가, 또는 2배를 받은 계약금에 2배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해제권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즉 해약계약금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어도 내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나 계약 없었던 걸 하겠다, 더 이상 채무불이행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2배를 돌려줌으로 인해서 나 계약에서 구속에서 벗어날 거야, 너 더 이상 계약사의 의무 지키지 쉽지 않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약금으로서의 규정인데, 우리 민법, 자, 하나만 더 조본을 쓸까요? 민법 565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주고받는 것을 수수라고 한댔어요.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당사자의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특별한 의사표시 있으면 그대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의사표시가 없는 한 무엇이다? 계약금은 무엇으로 본다? 계약금은 무엇으로 본다? 해약계약금으로 보는 거예요. 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단 시기가 제한은 있어요. 어떤 제약이 있느냐?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이행의 착수라 하거든요. 약간 어려운 용어인데 이행의 착수하기 전에 앞전자 써서 하기 전까지는 당사자는 지급한 사람은 포기함으로써 받은 사람은 2배를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이것은 계약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2배 줘도 해제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 지급한 거 포기해도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면 해제 가능하다? 상대방에 의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언제 이후에는 이행이 착수 이후에는 그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금 포기함으로써 또는 2배를 상환함으로써 배액상환이라 하거든요. 지급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약금인데 우리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이 수수됐을 때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무엇으로 본다? 해약계약금으로 본다, 해석한다라고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그렇게 본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에 따른 상당한 자세한 내용은 상세하게 제 강의 안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2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3번째 시간은 이제 계약의 성립했다는 의무로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것을 살펴볼 때는 등기와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등기 반드시 알아놓아야 돼요. 나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 안 했을 때는 권리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째 시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